자,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두 번째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절이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목적부터 보시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고령은 65세, 그리고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그렇죠? 또는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이게 기준입니다. 2번을 보시면 장교양 보호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1번에 나오는 보험자 어디라고 돼 있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쵸?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면은 장교양 보험료도 같이 걷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내는 거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게 보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자주 나오는 틀린 지문으로서는 이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이렇게 틀린 지문이 자주 나와요. 아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항상 행위의 주체를 바꿔서 틀린 지문을 낸다고 제가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로에 보시면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이가 있는데 관장하는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제가 이거는 사실 편법이긴 하지만 관장을 거꾸로 하면 장관,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저는 실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머릿속에 잘 남아야 되니까 결국에. 그쵸? 관장을 거꾸로 하면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만약에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장기요양 기관장이 관장한다. 이러면 틀린 거죠? 누가 관장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기본 구조 및 절차는 이제 뒤에서 자동적으로 아시게 되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보시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활동이 어려운 또는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5세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걸로 기준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일 때는 특정한 질병과 무관하게 뭐 거동이 불편하다, 신체 활동이 어렵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65세 미만일 때, 자, 미만이라는 건 65세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 64세 그 밑으로, 만 64세부터 그 밑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신체 활동이 어려운 건 동일하지만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냐면 그렇죠.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 활동이 어렵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성 질환 뭐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치매, 파킨슨, 뭐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오른쪽 이렇게 체크 표시하고 뇌종양이나 심혈관 질환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다. 그쵸? 네, 또 선생님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면 대상 자격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시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가능한 경우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 신체활동이 어렵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40세래요. 65세 미만인데 혈관성 치매니까 오케이 되죠. 자, 선생님들 그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결핵. 이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닌 틀린 지문으로서 가장 단골 손님입니다. 이 결핵.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70세래요. 65세 이상이면 노인성 질병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대상 자격이 됩니다. 자, 선생님들 항상 헷갈리실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기준이 명확하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65세 기준으로 잘 삼으셔서 65세부터 그 위로, 65세부터 그 위로는
질병과 상관없이 무조건 거동이 불편하다, 신체활동이 어렵다가 나와야 되고요. 65세 미만, 그렇죠. 만 64세부터 그 밑으로는 반드시 노인성 질병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자연스럽게 보시면은, 어, 그렇죠.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오네요. 결핵, 의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4세 남자. 대상자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상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치료 중이면 또 제외된다고 했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도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1번 동그라미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죠. 음. 그래서 아무래도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노인성 질환이 증명돼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는 뭐 필수겠죠. 65세 이상일지라도 내가 또는 우리 부모님이 또는 이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의사소견서가 최고죠. 그러니까 의사소견서는 뭐 필수 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거의 대부분 다 첨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라고 돼 있죠. 1번 동그라미에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공단에다가 청구한대. 무슨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렇죠. 등급 신청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2번 동그라미. 신청은 누가 가능하느냐? 본인 직접 할 수 있어요. 그 가족도 가능합니다. 친척도 친족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은 보통 우리가 장기요양 기관, 내가 앞으로 이용할 장기요양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나 기관장이 대리로 신청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해관계인이고요. 그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은 관할 지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자, 여기서 선생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본인이나 가족이라고만 돼 있죠? 그렇죠. 친족의 또는 친척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장은 대리로 신청할 수 없다. 그렇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만 인정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청을 공단에다 했으면 두 번째 순서가 바로 나와줘야 되겠죠. 방문조사. 자, 어디서 누가 나오나요? 그렇죠.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요. 그래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나와서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뭐 인지 상태든 뭐 신체 상태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사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틀린 지문으로 또 자주 나오는 게 장기요양 기관장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틀린 거예요. 항상 행위의 주체를 바꿔서 틀린 지문을 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요양 기관장이 아니라 누가 지금 방금 방문조사한다고 했나요, 제가? 그렇죠. 공단 직원이. 장기요양 기관장은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합니다. 네, 세 번째. 자, 방문조사자들이 조사한 결과표를 어디다 다시 낼까요? 그렇죠. 공단에다 내겠죠. 그럼 공단에서는 처음에 신청인에게 받은 또는 대리인에게 받은 신청서가 있을 거고요. 의사소견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문조사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전달하느냐? 등급 판정위원회에다 전달을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또 뭘까요? 그 오른쪽 두 번째 박스에 체크 표시하고 나와 있죠? 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교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5인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핵심. 어디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어요. 예,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등급판정위원회는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공단 안에 있는 기구예요. 이 등급판정위원회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최근에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역할로 옳은 것은 정답이 뭐였냐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었어요. 등급 판정은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등급판정위원회는 동등하게 보셔도 됩니다. 왜? 등급판정위원회가 공단 안에 속해 있는 기구니까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요거 30일 동그라미 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청을 8월 1일 날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8월 1일자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내까지는 발급이 돼야 됩니다. 이 등급 판정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 어떠한 추가적인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30일 범위까지 연장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판정이 나온다? 30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 판정이 되면 지금 여기 판정 결과에서도 보시겠지만 등급은 총 6개로 나눠져 있어요. 몇 개? 6개. 1등급부터 5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5등급은 치매 등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는 있지만 비교적 5등급에 비해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크지 않다라고 해서 이 5등급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지 지원 등급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말을 보시면 판정 결과 통보라고 돼 있고요. 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정해져요. 그래서 판정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2년이 주어집니다. 2년. 몇 년? 2년.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밑에 표를 보시면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물론 처음이 아니더라도 등급을 받았어요. 2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유효기간이 2년이죠. 근데 2년이 끝나가기 전에 갱신을 했더니 똑같은 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갱신 직전 등급과 갱신 후 등급이 같을 때는 추가적으로 1등급이 1등급이 됐다면 4년을 주어집니다. 2년이 아니라. 그다음에 2등급에서 4등급이 똑같이 또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갱신 직전과 똑같은 등급이 나오면 3년을 주어집니다. 유효기간이. 그리고 또 5등급이 5등급이 되거나 인지지원 등급이 또 인지지원 등급이 됐을 때도 2년이고요. 등급의 변화가 있을 때도 2년입니다. 요거 그냥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1번 동그라미하고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그리고 복지용구 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뭐 집으로 배송해 주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로치고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종류 및 내용이라고 써 있고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월 한도액, 본인 부담률, 종류 및 횟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기요양 인정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동그라미에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그리고 최대 4년 6개월까지 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등급은 무조건 최소 2년입니다. 2년. 1년은 예전에 초창기 때 그랬고요. 이제 변경돼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갱신 직전 등급과 갱신 후 등급이 같을 때 이런 최대 1등급일 경우에 4년을 받게 되죠. 유효기간이. 그리고 6개월 범위 내에서는 가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4년에 플러스 6개월을 더해서 4년 6개월이 됩니다. 최소는 2년이고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뭐 재가급여는 집에서 이용하는 거 있었죠? 아까 뭐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 단기보호, 그 밖에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에서 복지용구가 있었죠? 그다음에 시설급여는 우리가 아까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나눴을 때 도움이 필요한 대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기요양 대상자 어디 이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었죠. 자,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양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그렇죠.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작은 요양원이다라고 보시면 됐었죠. 좋습니다. 자, 그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시설급여의 장점을 보시면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는데요. 맞죠?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도 다 있으니까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어르신이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의료 인력이나 재활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발빠른 대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럼 재가급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재가는 집에서 생활하니까 그렇죠. 친숙한 환경, 편안하죠. 편안해, 일단은.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가 되고 개인 중심 생활이 가능하죠. 내가 잠깐 나갔다 오고 싶을 때 언제든 나가서 마실 갔다 오시거나 뭐 장봐 오실 수 있죠. 그렇죠? 친구 만나러 가실 수도 있고 언제든. 자, 그럼 단점을 살펴보시면은 시설급의 단점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안 좋은 점은 가족이나 형제 이웃과 떨어져 있어서 외롭죠. 그다음에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개인 중심 생활이 어렵고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자, 재가급여도 역시나 단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양,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르신이 다치거나 사고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밖에 없을 때 어르신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시면 의료 처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요양보호사는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교양급여 내용의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받다면 마지막 세 번째 급여는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는데 가족요양비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행 중인 건 현재 가족요양비밖에 없고요.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부족해요. 시골 마을에는 이런 센터, 장기요양 기관이 없을 수 있으니까 가족밖에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천재지변으로 타인 뭐 요양보호사가 오기 어려운 경우에 또는 수급자의 성격이나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라고 인정된다면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가족이 돌본 것을 일종의 서비스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센터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가족이 공단에 현금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가족요양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족요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장기요양 기관을 통해서 받거든요. 보통 센터가 중간자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센터도 없는 그런 도서벽지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항들이 참작이 되고 인정이 돼서 그럼 가족이 직접 서비스 제공하고 직접 음, 급여 비용 청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가족요양비입니다. 이해되실까요? 특별연금 급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장기요양 요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장기요양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장기요양 요원이겠죠. 그래서 방문 요양을 담당하는 장기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방문 목욕을 담당하는 장기 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 그래서 방문 요양은 왜 사회복지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방문 요양에는 가산 사회복지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깊게 선생님들이 뭐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깊게 아시기보다는 가볍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노인 장교양 제도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서 뒤에 재원 조달 서비스 이용 절차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